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자, 오늘은 몽골의 간섭과 정치적 변화. 자, 교과서가 어디 있나요? 자, 이제 오늘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려 말에 대한 얘기죠. 이제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 36에서 오늘은 저기 3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36에서 37이죠. 몽골의 간섭과 정치 변화. 몽골. 간섭과 정치적 변화. 자, 오늘은 고려 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고려 후기에 대한 얘기고,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무신 정권까지 봤었어요.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기간이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되게 길었죠. 이것도 나름대로는 100년이 됐습니다. 1170년에서 1270년까지 이 100년 동안이었던 무신 정권 기간. 그러니까 고려의 어떤 정치 체제라는 게 많이 왜곡이 됐던 시기였죠.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당시에 그 최후가 집권했던 시기에 누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자, 이것이 사실상 40년간이나 계속 항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제 바뀐 거죠, 상황이. 이제 몽고와의 이제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 원종 때 김준이 집권하면서 몽골과 강화를 추진하게 되고, 이게 또 성사가 됩니다. 그냥 무신 정권 내부의 집단 내에서는 또 이 강화에 대한 조건을 두고 반발이 있었고, 그게 이제 3.1초의 항쟁으로 이어졌던 거였죠. 그 임유무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강화를 거부했던 그런 무신 집단이었고, 결국 이 사람들은 진압이 되죠. 3.1초의 항쟁이라 불렸던 그 진도까지 이제 가서 항쟁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했지만, 이제 항복하고, 진압이 된 거죠. 항복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압했던 거 아니고, 이제 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제 원종 때부터를 갖다가 원간섭기라 부릅니다. 원간섭기. 알겠습니까? 자, 일단 근데 몽골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몽골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이 처음으로 이제 그 부딪히게 됐던 그건 뭐였냐면, 그 강동성 전투라 해가지고, 강동성 전투, 책에 나오나 모르겠다.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이 거란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란군의 어떤 그 일부, 알겠습니까? 뭐 여진족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거란군 일부가 고려에 침입해 들어왔었고, 이거를 갖다가 막는 과정에서 몽고의 도움을 받긴 받았었어요. 이해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때 형제 관계가 되죠. 옛날에는 그냥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유교적인 맥락에 따라가지고 형제니, 뭐 부모니, 뭐 이런 식 분신관계니, 이렇게 이제 이어지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몽골과의 처음으로 만났을 때는 뭐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거란을 물리쳐주기도 하고, 강동선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게 거란과의 전투였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저고요 사건이라고. 저고요. 근데 이 형제 관계를 맺었지만 사실상 고려를 갖다가 되게 좀 무시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저고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고요 피살 사건. 이게 이제 아이고 미안해요. 지책이 안 나오네. 1231년에 저고현은 몽고가 보낸 사신이야.
그러니까 몽고가 보낸 사신인데 얘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그냥 압록강 근처에서 죽었어요. 피살된 건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란이 죽였는지 고려 사람이 죽었는지 여튼 그 당시 이게 약간 고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얘가 이제 고려를 되게 무시하고 돌아가고 해서 무시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까? 되게 무시했었고 뭐 그런 어떤 고압적인 태도로 고려를 대했나 봐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게 피살된 사건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제 몽골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됐고 이 본격적인 침입이 이때부터 이루어져요. 무려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 9번이나 쳐들어옵니다. 9번 이상이나. 알겠습니까? 최대 6번, 최대 6번이라고 하면 미안해요. 6번 정도 쳐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남아있는데, 여튼 본격적인 어떤, 대결 관계로 접어든 건 저요고 피살 사건이었고요. 자, 이 때문에 이제는 싸워야 되니까 수도를 천도하게 됐죠. 수도 천도. 알다시피 고려의 수도가 원래 어딥니까? 수도를 천도하게 됐지. 천도하게 됐고, 원래는 개경이었잖아. 개경에서 어디로? 맞죠? 강화도로 이렇게 수도 천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웠던 시절이 바로 요 최후 때였죠. 최후가 집권하던 시기였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제 몽고와 화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강화가 성립되고 40년간 싸웠어요. 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보다 더 길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강화도로도 피신했기 때문에 이 본토는 거의 그냥 몽고군이 다 유린당했죠. 그러니까 전국토가 전부 다 몽고의 군합발 아래 말발굽이죠. 말발굽 아래 이제 그냥 초토화가 됐던. 내가 방과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설명해 줬잖아. 몽고군 얼마나 잔인했던가. 저항하는 쪽은 거의 뭐 박살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전 국토는 사실상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싸웠던 애들이 사실상 뭐 고려의 정규군이 아니고 이 당시 그랬거든요. 이 몽고와의 전투에서 큰 성과를 내면은 신분을 상승시켜 줬어요. 그냥 뭐 하층민이었다가 이제 신분 올려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인성 전투라든가 전부 다 이건 전부 보면 하층민들의 저항이었죠. 몽고군과 싸웠던.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부터 싸우는 애들 전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백성들이 싸우고 있고 지배층은 다 도망다니고 있고. 자,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어쨌든 1270년에 이제 이렇게 개경을 다시 돌아옵니다. 한도하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몽골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환도 안 한 애들 있지? 걔들이 누굽니까? 삼별초죠. 삼별초의 항쟁 어디서? 항쟁은 이제 몽고에 투항하지 않은 무신들의 어떤 다른 집단들, 잔당들이라 알려져 있던 집단들이었고, 얘들은 끝까지 싸웠죠. 자, 진압당하지만. 자,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원간섭기. 일제시대는 일제의 식민 통치. 우리가 외국의 어떤 그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역사상 2번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고려는 망하진 않았거든요. 우리 조선은 그냥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버렸던 그런 케이스였고, 이 원간섭기는 왕위는 그대로 고려라고 하는 국호와 그 다음에 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게 나라 이름은 있지만 거의 원나라와 별 다를 게 없는, 실제로 그 당시에 정. 자, 앞에 전부 다 뭐가 붙는다? 알겠습니까?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알겠습니까? 이렇게 왕 앞에 충자를 붙인 데가 자체가 치욕적인 거죠. 뭘 어떻게 충성합니까? 백성들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충성하는 거야, 이거는. 몽고에 충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이니까
나라의 어떤 그 위상은 많이 떨어졌죠. 알겠습니까? 이런 시기가 바로 원간습기다. 방금 들었지만 왕실의 격하, 이걸 갖다가 격하, 부마국이라고 불러요. 부마국. 말이 어렵죠? 부마국이라고 하는 말이 사위의 나라는 뜻입니다. 그 왕들은 대부분 왕들은 다 이 공민왕제하고는 전부 다 몽고 공주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죠, 이때부터. 인터내셔널한 우리 고려 왕실. 알겠습니까? 외국인과 결혼해야 되는 거지. 몽고 왕실하고. 알겠습니까? 그 자식들 전부 다 몽고 사람이야. 물론 아버지는 고려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룬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왕실이 원래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다문화가 이제 익숙해지고 있지만,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생소한 거였었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지배층의 변화. 지배층의 변화. 자, 이 당시에 당연히 이게 잘 나가는 쪽은 어디 뭐라 부를게요?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라 부르겠고, 이때는 맞아요. 친원파죠. 친원파. 알겠습니까? 친원파는 말 그대로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이야. 그 고려 전기 때만 하더라도 얘들아 문벌귀족이라 불렀는데 걔네들은 그래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나름대로. 알겠습니까? 물론 호족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점차 이제 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지배층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 거지만, 고려 말에 등장하는, 고려 후기에 등장하는 친원파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친원파는 물론 고려 전기 때 문벌귀족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앞에서 무신정권 일부도 포함합니다. 전부 다 이제 친원파들이라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친원파 중에 어떤 매를 길렀던 사람들. 그 당시 몽고 우리나라 그저 날아다니는 매. 알겠습니까? 이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응방이라 부릅니다.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도 친원파였었어요. 이해됩니까? 아니면 몽고의 왕실 아니면 그 귀족과 결혼해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게 이 당시 지배층 같다. 우린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데, 권문세족이라고 하면 이 친원파를 말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친원파를 비롯한 어떤 고려전기 지배세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알겠습니까? 이런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려 후기의 지배층은 사실 좀 지배층의 정당성이 많이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애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친원파를 중심으로 했던 이 권문세족이 이제 등장하게 됐던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정치적 간섭이 되게 심했습니다. 정치적 간섭. 자, 원래 이 고려가 항복하는 조건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일본을 공격하는 거였었어요. 일본을 공격하는, 동아시아에 남은 나라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는 나라는 지켰지만 사실상 이제 뭐 거의 자주성 많이 상실했고, 일본 바다 건너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섬나라 자체가. 몽골군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대륙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 정복의 이제 최선방에 섰던 게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 그래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요.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데, 정동행성은 자, 정벌을 한다, 동쪽, 관청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쪽을 정벌하는 관청. 다시 말하면 이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었었어요. 알다시피 이게 뭐 2번이나 갔다가 다 실패했던 얘기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겁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사실 정동행성은 실패하고 난 뒤에도 그대로 고려에 남아가지고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로 남아있었던 거지. 일본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정치 기구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사실상 우리를 간섭하는 기구. 알겠습니까? 특히 여기 안에 있었던 요 이문소라고 있어요. 이문소.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부르는데, 이 이문소 이게 고려의 어떤 인사권까지도 막 관여하는 그런 기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루가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루가치 처음 들어보죠. 다루가치라고 하는 거는
몽고의 관료들을 부르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몽고의 관료. 우리 벼슬아치라고 하는 말.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 이 몽고의 어감이 살아있는 거. 우리말 중에 일본말에 어떤 그 흔적이 많이 남았잖아.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노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니? 뭐 일본말 대표 또 뭐 있니? 뭐 오징어를 갖다 이까라 그러죠. 아, 그런 잘 안 쓰구나. 또 뭐 있나? 이까는 우리 울릉도에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일본말 많잖아요. 뭐 나라시 뭐 미장하는 걸 갖다 일본말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본말 야채는 일본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는 채소라 써야 되는 말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일본식 한자라든가 일본말 자체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듯이 그 당시 몽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대표적인 다루가치는 그 몽고 관리거든요. 원의 관리를 갖다가 고려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간섭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루가치, 알겠습니까? 치자 붙는 거 이런 거, 장사치, 뭐. 이게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이건 이제 원의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적 간섭을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섭당했다는 거, 다루가치 파견. 책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토 상실. 영토도 상실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뺏겼던 만주 같은 거 기억나니? 만주 벌판 다 잊어버렸잖아요. 간도협에 맺어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땅인지 아닌지는 떠나가지고 일단은 중국과 이게 다툼이 있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몽고가 고려의 영토를 일부 점령합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여기, 하나는 어디냐면 여기, 하나는 저 남쪽에 하나, 여기. 알겠습니까? 세 군데예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첫 번째 동영부, 그다음 두 번째가 요 동영부, 여기가 쌍성총관부, 마지막에 요 세 번째 요게 뭐냐면 탐라총관부, 요 세 군데입니다. 탐라총관부라고 한 이 세 지역은 몽고가 직접 지배해요. 왜 그랬냐면 몽고는 사실 유목국가잖아. 몽고 애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유목하고 이렇게 말 기르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얘들이 가져간 겁니다. 뭐 여기가 아무튼 말 기르기에 되게 최적화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에는 개마고원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갖다 가져가는데 그 중에 이 동영부는 전부 다 돌려받아요. 이거 돌려받고 탐라총관부도 돌려줍니다. 근데 끝까지 몽고가 직접 지배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상성총관부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성총관부. 요거는 요 지역은 끝까지 몽고가 직접 지배했던 곳이에요. 이해됩니까? 나머지 여기 동영부랑 탐라총관부는 고려가 다시 돌려받아요. 이해됩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이쪽 지역은 말을 많이 길렀어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 맞죠? 이때부터 나온 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려시대. 알겠습니까? 이때 말을 기르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 그 전통이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지. 제주도 가면 말. 알겠습니까? 그 상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와서야 이제 회복됐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몽고가 직접 지배하는 곳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토도 상실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건 돌려받아요. get. 이렇게 하면 알아듣나? get back 돌려받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는 못 받았다는 거. 공민왕 때 우리가 싸워서 다시 이제 회복했죠. 자, 이런 얘기 좀 이따 동민왕 시절에 다시 얘기하겠고 영토도 상실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책에 나오는 게 뭐 공료라든가 이런 것들. 전쟁 나고 나라가 힘 없어지면 제일 힘든 게 우리도 일제시대 때 위안부 문제 있었잖아요. 웃으면 살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위안부라든가 이런 것처럼 여자들을 유린하잖아, 점령자들이. 마찬가지로 이 당시 몽고군이 우리나라의 여자를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걸 공녀라 불렀거든요. 근데 공녀라 부르고 이게 여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고려의 여자들을 갖다가. 이게 늘 반복됩니다. 나라가 힘이 전란에 빠졌을 때. 나중에 이제 또 여진족이 쳐들어오거든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때는 여진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겪었잖아요. 그때도 여자를
도래가 되고 그럴 때는 또 그걸 또 뭐 갔다가 돌아온 여자도 많았거든요. 환향녀라고 부르는데 되게 속된 말로 막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전쟁 날 때마다 이렇게 여자들을 데려갔던 그런 원간섭기, 특히 문고가 공녀를 많이 수탈해 갔다고 합니다. 판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너네 그 기억나나 모르겠다. 기황후라고 하는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기황후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몽고의 공녀로 끌려갔는데 되게 성공한 케이스야. 이게 황제의 왕후가 되거든요. 기황후가 기시 집안에서 이제 그 공녀로 보냈는데 오히려 그거 가가지고 그냥 황제 그 부인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려 내에서도 완전히 설쳤던 기시 가문들 기철 이런 애도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공유로 이제 갔다가 성공한 케이스를 또,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원간섭기. 자, 잠깐만요. 한번 끊고요.